강원도 평창군의 겨울은 해마다 동물 구조 현장에 긴장을 안겨주었다. 특히 산간 마을과 농가가 이어진 지역에서는 길을 잃은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이 동시에 구조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수의사 윤서진은 44살이었고 평창의 작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와 응급 야생동물 처치를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지내며 농가의 개와 고양이, 다친 고란이나 조류 같은 야생동물을 임시로 치료한 뒤 전문기관에 연계해왔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는 익숙한 편이었다. 그러나 그날 들어온 구조신고는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57살 농장주 박동철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농기구 창고를 확인하던 중 오래된 운반 상자를 발견했다. 창고는 한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상자도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동철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상자 안에서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렸다는 점이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고 섣불리 열었다가 다친 야생동물일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는 상자를 그대로 병원으로 가져왔다. 서진은 이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심하게 겁먹거나 통증을 느끼는 동물은 평소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상자가 진료 공간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흰색 진돗개였다. 성견으로 보였지만 정상적인 체중과는 거리가 멀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고 흰 털은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 흔적이 뚜렷했다. 귀와 얼굴 주변에는 길에서 생활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진은 한동안 주인 없이 떠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중에 그는 이 개에게 백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 그러나 첫 순간부터 서진의 관심을 끈 것은 백구의 건강 상태보다 다른 점이었다. 백구는 사람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자신을 지키기 위한 태도와는 달랐다. 누군가 상자 안쪽을 확인하려 할 때마다 방어 반응이 훨씬 강해졌다. 음식이나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절박했다. 서진은 백구가 상자의 안쪽 한 지점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뒤에는 백구보다 훨씬 작은 동물이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고양이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털의 색과 무늬, 얼굴의 형태는 일반적인 집고양이와 달랐다. 회갈색 털 위로 어두운 반점이 이어졌고 어린 개체 특유의 작은 체구에도 야생동물의 특징이 분명했다. 서진은 곧 그것이 삭새끼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삭은 한국에 서식하는 야생 고양이과 동물이며 보호가 필요한 종이었다. 평창 같은 산지에서 흔적이 확인되는 일은 있을 수 있었지만 어린 삭이 진돗개와 같은 상자 안에 있다는 상황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백구의 태도였다. 진돗개와 삭은 자연스럽게 함께 지내는 관계가 아니었다. 길에서 살아온 개라면 자신의 먹이와 안전을 먼저 챙겨야 했다. 그런데 백구는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서도 삭새끼를 사람들로부터 지키고 있었다. 서진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두 동물이 짧은 시간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했다. 백구는 그 작은 야생동물을 자신의 보호 대상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유를 알아낼 시간은 없었다. 삭새끼의 상태가 너무 나빴다. 호흡은 일정하지 않았고 숨이 이어질 때마다 불안정한 소리가 섞였다. 몸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심한 탈수와 쇠약도 의심됐다. 서진은 호흡기 감염 가능성을 먼저 떠올렸다. 어린 야생동물에게 이런 감염은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 특히 이미 영양 상태가 떨어진 개체라면 버틸 여력이 거의 없었다. 문제는 백구였다. 서진이 삭에게 가까이 접근하려 할수록 백구의 방어 반응은 즉시 커졌다. 병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른 방향에서 상태를 확인하려 해도 결과는 같았다. 백구는 삭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막고 있었다. 공격성이 단순한 공포에서 나온 것이라면 거리를 두면서 상황을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백구는
자신이 도망칠 기회가 생겨도 떠날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사객에 접근하는 사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적처럼 보였다. 동철 역시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창고에서 상자를 발견했을 때 두 동물이 함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서진도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었다. 백구는 아주 오랫동안 굶은 것처럼 보였고 삭새끼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둘 다 구조가 필요했지만 한쪽을 살리려면 다른 한쪽의 강한 저항을 먼저 해결해야 했다. 서진은 백구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정상적인 진돗개라면 훨씬 단단한 체격을 유지했을 나이였다. 그러나 지금의 백구는 자신의 생존만 생각해도 부족할 만큼 쇠약했다. 그럼에도 삭을 향한 보호 본능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 서진에게는 그 점이 가장 이상했다. 길에서 버텨온 개가 왜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야생동물을 위해 남은 힘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삭새끼의 호흡이 한층 더 불안정해졌다. 서진은 상태가 단순한 피로나 저체온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검사와 산소 공급이었다. 하지만 백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처치조차 시작하기 어려웠다. 서진은 처음으로 이 구조가 단순한 응급진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앞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어린 야생동물이 있었고 그 앞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잊은 듯한 흰 진돗개가 버티고 있었다. 백구가 왜 삭을 지키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삭새끼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고 서진은 곧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삭새끼의 호흡 상태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윤서진은 더 이상 단순한 쇠약이나 추위의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호흡 간격은 일정하지 않았고 숨소리에는 거친 잡음이 섞여 있었다. 점막의 색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어린 야생동물이 이미 심한 탈수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감염이 폐 깊숙한 곳까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소 공급과 정확한 검사였지만 그 모든 처치 앞에는 백구가 있었다. 서진은 백구를 억지로 떼어내는 방법부터 배제했다. 진돗개는 본래 경계심과 충성심이 강한 편이지만 지금 백구의 반응은 일반적인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와 달랐다. 삭새끼와 사람 사이에 누군가 개입하려는 순간마다 방어 반응이 강해졌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상자 밖으로 피할 기회가 생겼을 때 거리를 두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백구에게는 그런 선택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안전보다 사객에 접근하는 존재를 막는 일이 우선이었다. 윤서진은 우선 먹이를 이용해 긴장을 낮춰보기로 했다. 장기간 굶은 개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회복기용 습식 사료를 소량 준비했다. 냄새가 강하면서도 위에 부담이 적은 제품이었다. 백구의 체형만 봐도 상당 기간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병원에 들어온 뒤에도 먹이를 찾는 모습은 없었지만 생존 본능까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었다. 먹이가 가까이 놓이자 백구는 분명히 그것을 인식했다. 굶주림에 대한 반응도 있었다. 서진은 잠시 가능성을 보았다. 백구가 먹이에 집중하는 짧은 시간만 확보해도 삭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삭새끼의 거친 숨소리가 다시 들리자 상황은 즉시 달라졌다. 백구의 관심은 먹이에서 완전히 끊겼다. 배고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우선순위가 있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두 동물이 우연히 한 공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가졌다. 백구는 삭을 단순히 옆에 있는 동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다.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자신이 심각하게 굶주린 상황에서도 먹이를 포기할 정도라면 그 관계는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추적할 때가 아니었다. 삭의 호흡 상태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서진은 직원에게 산소 장비와 응급처치 도구를 준비하도록 했다. 동시에 백구의 현재 체중과 탈수 정도를 고려해 사용할 수 있는 진정제의 범위를 계산했다. 정상 체중의 진돗개에게 적용하는 용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백구는 심하게 마른 상태였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너무 많은 양은 호흡과 순환에 부담을 줄 수 있었고 너무 적으면 오히려 공포와 공격성만 키울 수 있었다. 박동철은 백구를 물리적으로 붙잡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서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백구가 다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바로 옆에 있는 삭새끼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지금은 어느 한쪽의 안전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 동물 모두 이미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그 사이 삭의 숨소리는 더 약해졌다. 입 주변의 색이 점차 어두워졌고 산소 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나타났다.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소한의 진정만 유도해 삭에게 접근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백구를 완전히 재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짧은 시간 동안 방어 반응을 낮춰 두 생명을 동시에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진정제는 백구의 상태를 고려해 최소 용량으로 준비되었다. 안전을 위해 두꺼운 담요도 함께 사용되었다. 백구의 저항은 예상보다 강했다. 심한 영양 부족에도 불구하고 삭과 분리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은 쉽게 약해지지 않았다. 서진에게는 그 저항 자체가 백구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백구는 자신이 치료받는다고 이해할 수 없었고 오직 삭이 빼앗긴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약효가 서서히 나타난 뒤에야 삭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확보되었다. 백구는 별도의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즉시 삭의 응급평가를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관심의 중심은 완전히 어린 야생동물의 생존 가능성으로 옮겨갔다. 삭새끼의 체중은 또래 야생 개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 탈수는 뚜렷했고 체온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가장 위험한 문제는 역시 호흡기였다. 코와 입 주변에는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분비물이 있었고 호흡음은 정상적인 어린 고양이과 동물에게서 들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산소 포화도 역시 위험하게 낮았다. 서진은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공급을 준비했다. 동시에 흉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폐 양쪽 모두에서 광범위한 염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단순한 감기나 가벼운 기관지염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삭새끼는 심한 양측성 폐렴 상태였다. 탈수와 영양 부족까지 겹치면서 몸이 감염을 버틸 여력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서진은 항생제와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어린 야생동물의 낮은 체중 때문에 용량 계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약물이 너무 강하면 약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었고 너무 약하면 진행된 감염을 막지 못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약품은 충분했지만 문제는 삭의 몸이 치료를 견딜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산소 공급이 시작되고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이어지면서 잠시 호흡 상태가 안정되는 듯했다. 서진은 처음으로 아주 작은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심박수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측정 오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변화였지만 곧 숫자는 분명한 하강을 보였다. 호흡기 감염으로 시작된 위기가 순환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어린 삭의 심장은 이미 오랜 저산소 상태와 탈수, 고열, 영양 부족을 동시에 견뎌온 상태였다. 서진은 치료 속도를 다시 조정하면서 심박 변화를 주시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이었다. 백구는 다른 공간에서 진정제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자신이 지켜온 삭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진 역시 두 동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점점 선명해졌다. 백구가 죽을 만큼 굶주린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 병원 안에서도 다시 생사의 경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니터의 심박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심박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윤서진은 장비 이상부터 확인했지만 전극과 연결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다. 수치는 실제로 내려가고 있었다. 삭새끼의 몸은 심한 폐렴과 탈수, 영양 부족, 오랜 저산소 상태를 동시에 견디고 있었다. 산소 공급과 수액, 항생제 투여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신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컸다. 서진은 약물 투여 속도와 산소 상태를 다시 점검하면서 심박수를 주시했다. 그러나 몇 차례 더 경고음이 이어진 뒤 모니터의 파형이 거의 평평해졌다. 곧 심장 박동이 완전히 사라졌다. 서진은 즉시 심폐소생술 단계로 전환했다. 삭새끼는 체구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나 성묘에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수 없었다. 작은 흉곽과 약해진 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심장에 충분한 압력을 전달해야 했다. 동시에 폐로 산소가 계속 들어가도록 보조 호흡도 유지해야 했다. 이미 저산소 상태가 길었던 만큼 몇 분 안에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었다. 박동은 돌아오지 않았다. 첫 번째 시간이 지나도 모니터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서진은 압박의 깊이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움직임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었다. 어린 야생동물의 몸은 너무 약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회복 가능성을 더 낮출 수 있었다. 박동이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불리해졌다. 두 번째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서진도 취약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한 폐렴으로 산소 공급이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심정지까지 발생했다면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더라도 이후의 상태를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치료를 멈출 근거도 아직 없었다. 서진은 계속해서 심장 압박과 보조 호흡을 이어갔다. 그때 모니터에 아주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압박 때문에 생긴 흔들림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같은 형태의 신호가 다시 나타났다. 짧은 간격을 두고 세 번째 파형이 이어졌다. 서진은 심장이 스스로 박동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의 리듬은 매우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분명한 자발성 박동이었다. 삭새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서진은 곧바로 산소 공급 상태를 다시 안정시키고 수액과 항생제 투여량을 점검했다. 심박수는 한동안 불안정했지만 조금씩 일정한 범위로 들어왔다. 호흡 역시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보조 없이도 아주 약한 자발 호흡이 이어졌다. 몇 분 전까지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삭이 다시 치료에 반응하고 있었다. 서진은 안도할 수 없었다. 심장이 돌아왔다는 것은 첫 번째 위기를 넘겼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폐렴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체력도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다. 다시 저산소증이나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체온과 습도, 산소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집중치료용 인큐베이터를 준비했다. 삭새끼는 그 안에서 지속적인 산소 공급과 수액 치료를 받게 되었다. 심박 모니터와 호흡 상태도 계속 관찰할 수 있도록 연결되었다. 서진은 감염이 폐 깊숙한 곳까지 진행된 만큼 앞으로 몇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기 전에 상태가 다시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제야 서진은 백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제의 효과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백구는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서진은 심하게 굶은 백구가 깨어난 뒤 바로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소량의 회복식과 물을 준비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개에게 갑자기 많은 음식을 주는 것도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작은 양부터 섭취하게 한 뒤 상태에 따라 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백구는 먹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진정제 영양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의식이 더 분명해진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백구는 물과 사료보다 자신이 있던 공간 주변의 냄새와 소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백구는 삭을 찾고 있었다. 진정제를 맞기 전까지 자신의 바로 곁에 있던 작은 야생동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부터 긴장 정도가 빠르게 올라갔다. 먹이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물에도 거의 관심이 없었다. 백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보호해 온 삭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서진은 그 반응이 단순한 분리불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백구는 병원 직원에게 의존한 적도 없었고 사람에게 친밀감을 보인 적도 없었다. 지금의 불안은 오직 삭이 사라진 사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백구는 자신이 힘들게 지켜온 존재를 빼앗겼다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긴장은 점점 더 강해졌다. 백구는 계속 같은 방향을 의식하며 삭의 흔적을 찾았다. 서진은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미 심하게 쇠약해진 백구에게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충분한 영양과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회복은커녕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백구에게서 길고 불안한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평범하게 관심을 요구하는 반려견의 소리와는 달랐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그 울음은 무언가를 찾는 신호에 가까웠다. 백구는 같은 소리를 계속 냈다. 먹이가 있어도 멈추지 않았고 사람의 존재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서진은 집중치료실의 삭에게 그 소리가 영향을 줄까 걱정했다. 삭은 조금 전 심정지를 겪은 상태였다. 작은 자극에도 호흡이나 심박수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다. 서진은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해 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확인됐다. 삭 새끼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백구의 울음이 들릴 때마다 반응하고 있었다. 귀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인식했고 호흡 패턴도 잠시 달라졌다. 서진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구가 다시 울자 같은 반응이 반복됐다. 그리고 잠시 뒤 살객에서 아주 약한 소리가 나왔다. 폐렴 때문에 크게 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소리는 짧고 거칠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다. 백구의 울음에 답하는 것처럼 들렸다. 놀라운 변화는 그 직후 나타났다. 계속 이어지던 백구의 울음이 갑자기 멈췄다. 백구는 삭의 작은 소리를 들은 뒤 더 이상 계속해서 부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찾던 존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조용해졌다. 서진은 두 동물이 서로의 소리를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한쪽은 조금 전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난 어린 야생동물이었고 다른 한쪽은 먹이조차 거부할 만큼 쇠약한 진돗개였다. 그런데 두 동물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서진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의료적으로는 두 동물을 계속 분리해 두는 것이 당연했다. 하나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야생동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건강 이력조차 알 수 없는 유기견이었다. 서로를 가까이 두는 것은 기본적인 감염 관리 원칙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분리가 두 동물에게 예상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분명해지고 있었다. 윤서진은 두 동물을 계속 분리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다시 판단해야 했다. 수의학적으로만 본다면 답은 분명했다. 삭새끼는 심한 호흡기 감염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백구는 예방접종 기록도 건강 이력도 확인되지 않은 유기견이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동물을 가까이 두면 세균이나 기생충이 추가로 옮겨갈 위험이 있었다. 특히 조금 전 심정지까지 겪은 삭에게 새로운 감염이 생긴다면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서진이 실제로 보고 있는 상황은 교과서와 달랐다.
백구는 삭과 떨어진 뒤 먹이와 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극심한 불안 상태를 반복했다. 삭 역시 백구의 울음이 들릴 때마다 약한 몸으로 반응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뒤에야 두 동물 모두 잠시 안정됐다. 지금처럼 분리를 유지하면 감염 위험을 줄일 수는 있어도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또 다른 위험을 키우게 되는 셈이었다. 서진은 우선 백구에게 가능한 기본 검사를 진행했다. 체온과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외부 기생충 여부와 전염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살폈다. 심한 영양 부족은 분명했지만 당장 삭에게 치명적인 감염을 옮기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었다. 그렇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 접촉이 아니라 의료진이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제한된 방식으로 두 동물을 가까이 두기로 했다. 백구가 삭이 있는 치료 공간 가까이에 배치되자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다. 조금 전까지 먹이조차 외면하던 백구의 긴장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삭도 반복적으로 소리에 반응하며 체력을 소모하지 않았다. 심박수와 호흡도 이전보다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했다. 서진은 이 변화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상태가 더 안정된 뒤 백구가 삭과 같은 관리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환경이 조정됐다. 서진은 삭의 수액 라인과 모니터 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관찰했다. 그러나 백구는 예상과 달리 치료 장비를 건드리지 않았다. 삭 가까이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듯했다. 위험한 행동이나 흥분도 나타나지 않았다. 삭의 반응도 달라졌다. 백구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부터 불필요한 긴장이 줄었다. 호흡은 여전히 약했지만 이전보다 일정해졌고 치료를 방해할 정도의 불안 반응도 줄었다. 백구 역시 삭이 치료받는 동안 더 이상 계속 울지 않았다. 서진은 두 동물이 서로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날 이후 치료는 조금씩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았다. 삭에게는 항생제와 수액, 산소 치료가 계속됐고 백구에게는 소량씩 나누어 영양을 공급했다. 심하게 굶은 개에게 갑자기 많은 양을 먹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복식은 상태를 확인하며 조절했다. 삭이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부터 백구는 이전과 달리 조금씩 먹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변화였다. 백구가 처음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가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니라 삭과 떨어진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삭의 상태를 지켜보던 중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호흡과 심박수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지만 삭이 주변을 인식하는 방식이 이상했다. 처음에는 심한 감염과 약물 치료, 긴 시간 이어진 쇠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어린 동물이라면 방향 감각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삭이 물을 찾으려 할 때 이상한 모습이 반복됐다. 서진은 치료 공간 안에 물을 두고 삭이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지 지켜봤다. 삭은 물 냄새에는 반응하는 듯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다.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가까운 곳에 물이 있어도 그대로 지나쳤다. 처음 한 번은 힘이 부족해서 생긴 실수라고 볼 수 있었다. 두 번째에도 같은 일이 생겼다. 삭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투명한 벽과 거리를 판단하지 못했고 방향을 바꾼 뒤에도 다시 엉뚱한 쪽으로 움직였다. 고양이과 동물은 몸이 약해도 일반적으로 주변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쇠약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서진은 삭의 눈을 자세히 확인했다. 동공이 지나치게 크게 열린 상태였다. 치료 공간의 밝기가 충분했는데도 일반적인 반응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의료용 펜라이트를 이용해 빛에 대한 반응을 확인했다. 한쪽 눈을 확인한 뒤 다른 쪽도 같은 방식으로 검사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동공은 빛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각막 표면에도 흐린 변화가 남아 있었다.
서진은 검사를 반복했다. 감염과 약물의 영향을 고려해 섣불리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기 물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모습,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는 행동, 빛에 대한 동공 반응까지 모두 같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삭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심한 감염이 눈과 관련된 조직에까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현재 상태만으로는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것인지, 염증과 부종이 가라앉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삭은 주변을 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서진에게는 곧바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삭이 병원에 온 뒤에 갑자기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발견되기 전부터 이미 제대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심한 폐렴과 탈수로 거의 움직일 힘도 없던 어린 삭이 어떻게 농기구 창고까지 갈 수 있었는지 설명되지 않았다. 그 질문을 떠올린 순간 서진의 관심은 다시 백구에게 향했다. 백구는 처음부터 삭을 떠나지 않았다. 굶주린 상태에서도 먹이보다 삭을 선택했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신보다 삭을 먼저 지켰다. 두 동물이 분리되자 백구는 먹는 것조차 포기했고 삭의 아주 작은 대답을 들은 뒤에야 안정을 되찾았다. 서진은 이제 두 동물의 관계에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삭이 다시 물을 찾으려 하자 백구에게서 이전에는 자세히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던 짧고 일정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백구에게서 들린 소리는 짧고 일정했다. 일반적인 짖음도 아니었고 불안할 때 내는 낑낑거림과도 달랐다. 낮고 부드러운 음이 비슷한 간격으로 반복됐다. 윤서진은 처음에는 백구가 삭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두 동물이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확인했던 방식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그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삭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망설임을 줄였고 백구가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듯했다. 삭은 여전히 물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냄새를 통해 물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지 못했다.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낯선 치료 공간은 삭에게 너무 복잡했다. 방금 전까지 여러 차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태였다. 서진은 추가로 개입하지 않고 두 동물의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 순간 백구가 다시 같은 소리를 냈다. 짧은 소리가 한 번 들렸다. 잠시 뒤 같은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삭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조금씩 위치를 맞췄다. 백구는 소리의 간격을 급하게 바꾸지 않았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고 삭이 방향을 잃는 듯하면 다시 같은 신호를 반복했다. 서진이 보기에는 우연히 나타난 행동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동물 사이의 거리 조절이었다. 백구는 삭이 자신의 위치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곳을 유지했다. 삭은 백구의 냄새와 소리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다. 시각 대신 후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공간을 파악하는 방식이었다. 삭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벗어나려 하면 백구가 내는 소리의 위치도 달라졌고 삭은 다시 그 방향을 기준으로 이동했다. 결국 삭은 물이 있는 곳 가까이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마지막 위치를 정확히 찾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백구는 이번에는 물이 있는 지점을 삭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다른 단서를 만들었다. 물이 있는 곳에서 반복적인 소리가 생기자 삭의 관심이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잠시 뒤 삭은 마침내 물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다. 서진은 그 장면을 보면서 말없이 생각을 정리했다. 백구는 지금 처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두 동물 사이에는 이미 만들어진 방식이 있었다. 삭은 백구가 내는 특정한 소리를 알고 있었고 그 소리를 방향을 찾는 신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백구 역시 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어떤 순간에는 소리로 방향을 알려주고 어떤 순간에는 냄새와 가까운 거리로 위치를 확인하게 했다. 사람에게 훈련받은 안내견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학습해야 가능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백구에게는 그런 훈련 기록도 누군가의 지시도 없었다. 서진의 머릿속에는 발견 당시의 상황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삭은 심한 폐렴을 앓고 있었다. 몸은 극도로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확인된 상태로 보면 시력 문제도 병원에 오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심한 감염이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두 눈의 기능을 모두 떨어뜨렸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각막의 염증과 동공 반응 저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삭은 박동철의 농기구 창고에 도착하기 전부터 거의 앞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장 큰 의문이 생겼다.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며 체력까지 바닥난 어린 야생동물이 어떻게 혼자 이동해 그곳까지 갈 수 있었을까? 스스로 길을 찾았다는 설명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삭은 낯선 곳에서 몇 걸음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었다. 장애물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물처럼 가까이 있는 대상의 정확한 위치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태로 산지와 농가 주변을 혼자 이동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서진은 다시 백구를 보았다. 답은 이미 눈앞에 있었다. 백구는 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었다. 서진은 두 동물의 행동을 조금 더 관찰했다. 삭이 치료 공간 안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려 할 때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백구가 먼저 일정한 신호를 만들었고 삭은 그 신호를 중심으로 방향을 판단했다. 삭이 불안해지면 백구의 소리가 더 자주 들렸고 다시 안정되면 간격이 길어졌다. 두 동물 사이에 단순하지만 분명한 의사소통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서진에게는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였다. 백구는 삭을 단순히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백구는 삭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내는 병원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서진은 발견 당시 백구의 몸 상태를 떠올렸다. 정상적인 성견 진돗개라면 훨씬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백구는 오래 굶은 흔적이 있었고 스스로 먹이를 찾는 것보다 삭 곁을 지키는 일을 선택했다. 병원에서도 그 선택은 같았다. 굶주린 상태에서도 먹이를 외면했고 삭과 떨어지자 자신의 회복보다 삭을 찾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았다. 이제 그 행동에는 더 분명한 의미가 생겼다. 백구는 삭이 자신 없이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두 동물이 처음 어디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순간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하지만 만난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현재의 행동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삭은 질병이 심해지면서 시력을 잃었고 혼자서는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삭 곁에 백구가 남았다. 백구는 떠날 수도 있었다. 길에서 살아온 개에게 먹이와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자신도 굶고 있었다면 다른 동물을 돌볼 여유는 더욱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백구는 삭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삭이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일정한 소리는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다. 가까이 유지되는 냄새는 위치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었다. 필요할 때 만들어내는 작은 소리는 물이나 먹이가 있는 곳을 찾게 하는 단서가 되었다. 서진은 이제 농기구 창고에서 두 동물이 함께 발견된 이유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백구가 우연히 그 창고 안에서 삭을 만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오히려 백구가 앞을 볼 수 없는 삭을 비교적 안전한 장소까지 안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처음에 서진은 백구가 자신의 체온으로 삭을 보호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것도 삭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확인된 행동을 보면
백구가 한 일은 훨씬 더 컸다. 백구는 사객에 자신의 감각을 빌려주고 있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객의 소리로 방향을 만들어 주었고, 길을 잃지 않도록 자신의 존재를 계속 알렸다. 삭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면 그 위치를 알려주었다. 두 동물 사이의 생긴 방식은 완벽하거나 복잡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충분했다. 그제야 서진은 백구가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삭을 막아섰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백구에게 삭은 단순히 보호해야 할 약한 동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계속 안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지 못할 수 있는 존재였다. 백구가 사람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삭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굶고 지쳐 있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누군가 삭에게 접근하는 순간 모든 힘을 다해 막으려 했던 것이다. 서진은 그날 처음으로 백구를 구조된 유기견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훈련받지 않았고 아무런 보상도 약속받지 않았지만 백구는 앞을 잃은 야생동물의 안내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진은 이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백구가 없었다면 그 어린 삭은 농기구 창고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윤서준이 백구의 역할을 확신한 뒤부터 치료의 의미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심한 폐렴에 걸린 삭 한 마리와 극도로 쇠약한 유기견 한 마리를 각각 살리는 일이었다. 이제는 두 동물이 서로의 생존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다. 특히 삭에게 백구는 단순히 곁에 있는 개가 아니었다.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물과 먹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낯선 공간에서 방향을 판단하며 불안을 줄이는 데 필요한 유일한 기준이었다. 서진은 이런 관계를 무시한 채 일반적인 치료 원칙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삭의 항생제 치료와 수액 공급, 호흡 상태 관찰은 그대로 이어졌다. 폐렴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급성 위기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산소 수치가 처음보다 안정됐고 호흡에서 들리던 거친 잡음도 서서히 줄었다. 식욕 역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필요한 영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변화였다. 백구에게도 별도의 치료가 필요했다. 심한 저체중과 영양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윤서진은 백구에게 소화 부담이 적은 회복식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제공하고 탈수 상태와 혈액 수치를 계속 확인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개에게 갑자기 과도한 영양을 공급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체중 회복도 천천히 진행해야 했다. 삭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뒤 백구의 식사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극심하게 굶주린 상태에서도 먹이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양을 받아들였다. 서진에게는 백구의 굶주림보다 삭에 대한 걱정이 더 강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변화였다. 백구의 신원도 확인해야 했다. 한국에서는 등록된 반려견이라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록 정보를 통해 보호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었다. 병원에서는 백구의 마이크로칩 여부를 확인했지만 등록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지역에서 접수된 실종견 기록 가운데에서도 백구와 일치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길러졌는지,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만 놓고 보면 백구는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유기견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백구를 일반적인 유기견 보호 절차로 바로 넘길 수는 없었다. 삭과 분리될 경우 두 동물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다. 서진은 최소한 삭의 상태가 안정되고 시력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둘을 강제로 떼어 놓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삭은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개인 동물병원에서 임의로 계속 보호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다. 서진은 강원 지역 야생동물 관련 기관에 구조 경위와 현재 치료 상태를 알렸다. 심한 폐렴과 일시적인 시각장애 가능성,
그리고 백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전문 야생동물 구조 재활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서진은 두 동물을 즉시 분리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도 함께 남겼다.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사기 앞을 보지 못하는 동안 백구의 소리와 냄새를 이용해 방향을 파악한다는 관찰 기록이 있었고, 분리했을 때 양쪽 모두에게 심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 사실도 설명했다. 담당 기관 역시 우선 치료를 계속하면서 상태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 이후 백구의 안내 방식은 더욱 분명하게 관찰됐다. 사기물을 필요로 할 때면 익숙한 낮은 소리가 일정하게 반복됐다. 먹이가 있는 위치를 찾지 못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이 나타났다. 삭은 그 신호를 들으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위치를 파악했다. 서진은 백구가 단순히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삭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신호를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삭 역시 백구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익숙한 신호가 있을 때는 방향 판단이 빨라졌고, 신호가 없으면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 스스로 확인하려 했다. 두 동물 사이에는 오랜 훈련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체계가 아니라 생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매우 단순한 약속이 존재하는 듯했다. 윤서진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백구가 그 역할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자신의 영양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병원이라는 안전한 환경에 적응한 뒤에도 삭에게 필요한 신호는 계속됐다. 더 이상 자신까지 굶어가며 삭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백구에게는 이미 그 책임이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 잡은 듯했다. 치료가 이어지면서 삭의 폐 상태에는 확실한 개선이 나타났다. 처음 촬영한 검사에서는 양쪽 폐에 광범위한 염증이 확인됐지만 지속적인 치료 이후 호흡은 훨씬 안정됐다. 체온도 위험한 범위를 벗어났고 수분 상태 역시 정상에 가까워졌다. 먹는 양이 늘면서 체중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까지 멈췄던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였다. 그러나 서진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 시력이었다. 사기 건강을 되찾는다고 해도 앞을 볼 수 없다면 야생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독립적인 사냥과 은신이 필요한 삭에게 영구적인 시력 상실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결정하는 문제였다. 백구가 지금은 길을 알려줄 수 있지만 야생동물인 삭과 집게인 백구가 평생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서진은 매일 삭의 눈 상태를 확인했다. 처음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동공 반응도 매우 약했고 각막에 남아있던 흐린 부분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폐렴이 좋아지는 속도와 비교하면 눈의 회복은 훨씬 느렸다. 그래도 치료를 중단할 이유는 없었다. 감염 때문에 생긴 염증과 부종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일부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었다. 반대로 시신경 자체가 심하게 손상됐다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어느 쪽인지는 경과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서진은 아주 작은 변화를 발견했다. 삭의 눈을 덮고 있던 흐린 느낌이 이전보다 조금 옅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일 가능성도 생각했다. 조명이나 관찰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검사에서도 같은 변화가 확인됐다. 각막의 염증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서진은 의료용 펜라이트를 다시 준비했다. 이 검사는 이미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그동안 의미 있는 반응은 거의 없었다. 강한 빛을 비춰도 동공은 크게 열린 상태를 유지했고 삭도 빛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에는 달랐다. 빛이 들어간 순간 동공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서진은 즉시 한 번 더 확인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크게 열려있던 동공이 빛에 반응해 좁아졌다.
완벽한 반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반사였다. 빛에 대한 신경 반응이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검사가 반복될수록 변화는 확실해졌다. 삭은 밝은 빛에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고 눈앞의 밝기 차이도 조금씩 인식하는 듯했다. 서진이 가장 걱정했던 연구 실명 가능성이 처음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관찰 끝에 삭은 가까운 물체의 위치를 조금씩 구분하기 시작했다. 백구의 신호가 없더라도 바로 앞의 먹이와 물을 이전보다 정확하게 찾았다. 거리 판단도 점차 나아졌다. 시력은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윤서진에게는 작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백구 역시 삭의 변화에 맞춰 이전처럼 모든 순간에 신호를 주지는 않았다. 삭이 스스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때는 개입하지 않았고 혼란을 보일 때만 익숙한 낮은 소리를 들려주었다. 마치 상대가 다시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삭은 스스로 물과 먹이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을 회복했다. 병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어린 야생동물이 다시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백구의 역할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곧 그것이 가장 단순한 결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삭에게 백구가 필요했던 이유는 더 이상 길을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삭의 시력이 돌아오기 시작한 뒤에도 백구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삭은 혼자 물과 먹이를 찾을 수 있었고 가까운 장애물도 이전처럼 어려워하지 않았다. 윤서진이 반복해서 확인한 시각 반응 역시 계속 좋아졌다. 처음에는 강한 빛에만 겨우 반응하던 동공이 점차 정상적인 변화에 가까워졌고 주변의 움직임과 거리도 훨씬 정확하게 구분했다. 폐렴 역시 치료에 꾸준히 반응하고 있었다. 호흡은 안정됐고 체중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심장까지 멈췄던 어린 삭은 이제 생명을 잃을 위기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진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았다. 삭은 야생동물이었다. 건강이 회복되면 원칙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개인 동물병원에서 계속 키울 수는 없었다. 치료가 끝난 뒤에는 전문기관에서 야생복귀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서진도 그 원칙을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다른 선택을 생각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삭이 일반적인 구조 개체와 달랐다는 점이었다. 오랜 질병과 시력 상실을 겪는 동안 삭은 백구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시력이 회복된 지금은 방향을 찾기 위해 백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행동을 관찰하면 두 동물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안내와 보호를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삭은 백구가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었고 백구 역시 삭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불안이 높아졌다. 한쪽만 다른 장소로 옮기는 실험적인 분리조차 두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삭이 아직 야생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삭은 구조 당시 어린 개체였고 가장 중요한 성장 시기에 심각한 질병을 겪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어미나 환경을 통해 사냥과 은신, 위험 회피에 필요한 행동을 익혀야 했다. 하지만 이 삭은 그 시간을 생존과 치료에 사용했다. 사람의 관리 아래에서 먹이를 받아왔고 이동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오랫동안 백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시력이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연에 내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서진은 삭이 건강해졌다는 사실과 야생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충분한 재활 없이 방사하면 병원에서 어렵게 살려낸 생명을 다시 위험에 놓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백구를 함께 야생으로 보낼 수도 없었다. 백구는 진돗개였다. 오랫동안 길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야생동물이 아니었다.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삭과 함께 산지에 풀어놓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겨울철 먹이와 안전 문제뿐 아니라 주변 농가의 가축이나 다른 야생동물과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다. 무엇보다 백구는 구조된 유기견으로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었다. 결국 두 동물을 함께 두어야 한다는 현실과 서로 다른 법적, 생태적 지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서진은 강원 지역의 야생동물 구조기관들과 연락을 시작했다. 사계 현재 건강 상태와 구조 과정, 일시적인 실명, 백구가 보여준 안내 행동, 그리고 분리했을 때 나타났던 스트레스 반응까지 빠짐없이 전달했다. 처음에는 대부분 사계 치료와 재활 문제에 집중했다. 야생동물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평가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백구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됐다. 일부 기관은 상만 인계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백구는 유기견 보호 절차에 따라 다른 시설이나 입양 체계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행정적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은 답이었다. 야생동물 시설은 반려견을 장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었고 감염 관리와 사육 공간의 기준도 달랐다. 그러나 서진은 두 동물을 바로 분리하는 방안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그는 감정만을 이유로 반대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관찰된 구체적인 기록을 근거로 설명했다. 백구가 없을 때 사계 불안이 커졌고 삭과 떨어진 백구는 먹이까지 거부했던 적이 있었다. 백구가 시각을 잃은 사객에 일정한 소리를 이용해 방향을 알려주었다는 사실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지금은 사계 시력이 회복됐지만 두 동물 사이의 의존 관계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몇몇 기관에서는 일정 기간 적응 과정을 거쳐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진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기 야생 복귀에 성공할 수 있을지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부터 끊어버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적합한 시설을 찾기 시작했다. 필요한 조건은 까다로웠다. 삭을 전문적으로 재활할 수 있어야 했고 사람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사냥과 은신 능력을 평가할 공간이 필요했다. 동시에 백구를 단순한 유기견으로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같은 관리 체계 안에서 보호할 방법도 있어야 했다. 두 동물을 완전히 같은 공간에 풀어놓지 않더라도 서로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했다. 여러 차례 연락 끝에 서진은 강원도 삼척의 한 야생동물 재활시설과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그곳의 담당자는 처음부터 삭의 상태만 묻지 않았다. 백구가 어떤 방식으로 삭을 안내했는지, 시력이 돌아온 뒤에도 관계가 유지되는지, 분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자세히 확인했다. 서진은 병원에서 기록해 둔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다. 과장할 필요가 없었다. 백구가 보여준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이례적인 사례였다. 시설 측에서도 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야생삭과 진돗개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인 구조 절차에 없는 일이었다. 삭의 야생성을 유지해야 했고 백구 때문에 사람과 반려동물 환경에 더 익숙해지는 상황도 막아야 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분리로 두 동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피해야 했다. 검토 끝에 하나의 방법이 제시됐다. 삭은 야생동물 재활 개체로 정식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독립 능력을 평가한다. 백구는 야생동물로 취급하지 않고 구조된 반려견으로 별도 관리한다. 두 동물의 생활 구역과 관리 기준은 구분하지만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안이었다. 삭이 충분한 사냥 능력과 독립성을 갖추게 되면 그때 방사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반대로 야생 복귀가 어렵다고 결론나면 적절한 보호 방안을 새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설은 백구까지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서진이 수많은 연락 끝에 처음 들은 답이었다. 삭만 보내라는 조건도 없었다. 백구를 다른 보호소로 먼저 보내라는 요구도 없었다.
두 동물의 관계 자체를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고려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서진에게는 완벽한 해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사기 앞으로 얼마나 야생성을 회복할지 알 수 없었고, 백구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도 아직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도 적어도 지금 당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두 동물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남는 일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살아남은 뒤에도 서로를 잃지 않으면서 각자에게 맞는 삶을 찾는 일이었다. 그리고 삼척의 재활시설이 두 동물을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삼척의 재활시설이 두 동물을 함께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뒤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필요한 의료 기록과 구조 경위를 정리했다. 살개계는 폐렴 치료 과정과 심정지 당시의 처치 내용, 시력 상실과 회복 경과, 현재의 체중과 먹이 섭취 상태가 모두 기록됐다. 백구에게도 영양 부족과 탈수 상태, 치료 이후의 체중 변화,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와 보호자 확인 과정이 정리됐다. 두 동물을 단순히 같은 장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관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였다. 이송 당일에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둘을 갑자기 분리하지 않는 것이었다. 삭은 더 이상 백구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시력은 충분히 돌아왔고 주변의 물체와 먹이 위치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낯선 상황에서 백구의 존재가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분명했다. 백구 역시 삭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 훨씬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다. 서진은 두 동물이 함께 재활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 측과 관리 방식을 조정했다. 도착한 뒤에는 삭과 백구를 같은 동물로 취급하지 않았다. 삭은 야생동물 재활 대상이었고 백구는 구조된 반려견이었다. 먹이 관리와 건강 검사, 행동 관찰 기준도 각각 달랐다. 다만 두 동물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원칙만은 유지됐다. 살개계는 야생에서 필요한 능력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 시작됐다. 사람에게서 직접 먹이를 받아먹는 습관을 줄이고 스스로 먹이의 위치를 찾는 방식이 점차 확대됐다. 시력 회복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처음에는 가까운 물체에 대한 반응부터 살폈고 이후에는 조금 더 복잡한 환경에서도 거리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삭의 시력은 사실상 정상 수준까지 회복됐다. 병원에서 처음 빛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던 눈은 이제 움직이는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했다. 폐렴도 재발하지 않았다. 체중은 안정적으로 늘었고 호흡과 체온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백구의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먹이와 물을 찾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삭은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된 뒤에도 쉬는 시간이 되면 백구가 있는 쪽을 자주 선택했다. 백구 역시 예전처럼 계속 신호를 낼 필요가 없어졌지만 삭이 낯선 자극에 긴장할 때면 병원에서 반복했던 낮고 짧은 소리를 다시 냈다. 그 소리를 들은 삭은 여전히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서진은 정기적으로 시설에서 전달되는 기록을 확인했다. 그에게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백구였다.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백구는 성견 진돗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말라 있었다.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삭과 떨어지면 거부했고 사람을 쉽게 믿지도 못했다. 하지만 삼척으로 옮겨진 뒤 안정적인 급여와 치료가 계속되면서 체중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다. 흰 털도 건강한 상태를 되찾았다. 검사 결과에서도 큰 만성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생활이 백구에게도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백구의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는 없어지지 않았다. 삭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약 반년이 지난 뒤 윤서진은 두 동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삼척을 찾았다. 그는 사실 조금 걱정하고 있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삭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두 동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백구의 역할은 원래 생존을 돕는 것이었고, 이제 삭은 더 이상 아플 일은 어린 동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록으로 확인한 것과 실제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삭은 처음 병원에 실려왔던 작은 개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성장해 있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행동은 많이 줄었고, 야생동물 특유의 경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재활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동평가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 백구 역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서진에게 처음 발견됐던 극심한 영양 부족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체중은 안정됐고 건강 상태도 좋았다. 처음 병원에서 사람에게 보였던 극도의 경계심도 관리 인력에게는 크게 줄어 있었다. 하지만 삭과 백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만은 변하지 않았다. 삭은 이제 백구 없이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백구의 어깨나 소리를 기준으로 방향을 찾을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도 삭은 백구가 가까이 있는지를 자주 확인했다. 백구도 삭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매번 먼저 신호를 주지도 않았다. 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 변화가 서진에게는 오히려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백구는 삭을 자신에게 계속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필요할 때 도왔고, 필요가 줄어들자 물러났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까지 버리지는 않았다. 삭도 마찬가지였다. 시력을 잃었을 때는 백구가 생존에 필요한 존재였지만 시력을 되찾은 뒤에도 백구를 선택했다. 이제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생존의 필요가 아니었다. 신뢰였다. 서진은 그제야 처음부터 이어져 온 모든 일을 다시 이해할 수 있었다. 백구는 길에서 살아남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보호자도 확인되지 않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자기 한 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다. 그런 백구가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만났다. 앞을 볼 수 없고 병들었으며 혼자서는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는 어린 살기였다. 백구에게 삭을 도와야 할 의무는 없었다. 같은 종도 아니었다. 누군가 칭찬해줄 가능성도 없었다. 먹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삭 곁에 머무르는 동안 백구 자신이 더 오래 굶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도 백구는 떠나지 않았다. 소리로 길을 알려주었고 삭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자신의 존재를 계속 알렸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뒤에도 곁을 지켰다. 병원에 들어온 뒤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먹이보다 삭의 안전을 먼저 확인했다. 그 선택 때문에 삭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선택 때문에 백구 역시 구조될 수 있었다. 만약 백구가 삭을 두고 혼자 떠났다면 삭은 발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 백구 역시 또 다른 유기견으로 남아 어디선가 계속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백구가 다른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동물 모두 사람들에게 발견됐고 결국 각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서진에게 이 경험은 오래 남았다. 그는 수의사로서 수많은 동물을 치료해왔다.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동물도 많이 봤고 자연의 냉정한 생존 원칙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백구를 통해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 약하다는 것은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도 나눌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백구에게는 넉넉한 먹이도, 따뜻한 집도,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삭에게 내주었다.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곁이었다. 삭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순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작은 소리 하나, 그리고 혼자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이었다. 삶에서도 때때로 누군가를 구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자신도 충분히 힘들지만 다른 존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선의는 상대가 나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먼저 묻지 않는다. 백구는 자신과 전혀 다른 생명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한 생명을 살렸고 결국 자신의 삶까지 바꾸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도 바로 그것인지 모른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을 향한 작은 관심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느껴주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배려와 사랑에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라 하더라도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마음은 때로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자신도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 더 약한 존재를 먼저 생각한 백구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마음을 선택해야 하는지 깊이 되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신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아래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앞으로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또한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삶 속의 깊은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가정의 따뜻함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